알아요. 네,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애기짓도 하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 과장님께서 언제 올래요? 언제 강의가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항상 저 제일 먼저 해주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아마 이 성남 아카데미 오늘이 첫 수업인가요? 아니면 두 번째? 두 번째요? 네. 그래서 저 제일 빨리요.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왔는데요. 저는 이제 여름에 파키스탄을 다녀왔습니다. 예, 이제 파키스탄 하면은 간다라, 예, 간다라 관련된 유물이 많은 박물관, 뭐 라호르 박물관이라던가 이제 이런 게 있는데요. 그 파키스탄 국보급 예, 몇몇 유물이 이변이 없으면 올 겨울 올해가 가기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아마도 몇몇 점이 올 것 같습니다. 네. 급한 전화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파키스탄 국립박물관에 있는 이제 우리나라도 왜 국보급 해외로 잘 안 내보내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런데 절대 내보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몇몇 유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보시다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제 인도나 혹은 간다라 조각전 특별전을 한다라는 이런 이제 박물관에서 공지가 있으면 얼른 이제 가서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간다라에는 A급 유물들이 파키스탄에서 온 게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 뭐냐고요? 여러분 아시는 그 얼핏 보신 적 있어요? 갈비뼈가 이렇게 드러나고 눈이 쑥 들어가고 이렇게 된 석가 고행상 걔가 옵니다. 네네네. 갈비뼈 숫자 정확하게 다 맞는 걔가 와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거 보시면 또 그게 좋잖아요. 한번 이렇게 오면 걔가 언제 올지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파키스탄이라는 곳이 접근하기도 불편하고 만만한 곳은 아니죠. 그래서 한번 올해가 가기 전에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 오셔서 그 공지가 뜨면 보시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이제 뭐 날짜가 정해지거나 하면 제가 관장님께 문자나 카톡을 보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관장님께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런 특별전이 열립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아카데미 수업하실 때 말씀해 주시면 놓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솔직히 이미 이렇게 여기 앉아 계시고 꾸준히 오시는 분들은 인문학적인 그런 소양도 있으시고 관심도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전시 못 보고 지나갔으면 그렇죠. 속상하고 아깝고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려요. 이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이제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는 나한을 가지고 했어요. 이제 아라한가를 터득한 나한을 가지고 왜 나한이 다양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지, 왜 소림사 18나한이 유명한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슬슬 가을이 됐고 여행 가고 싶으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경주를 이제 가장 많이 가시죠. 그러면 이제 뭐 원성왕릉도 가시고 이제 다양한 이제 가실 텐데 거기에서 보시는 석인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 석인상에 대해서 이제 제 윗세대 선생님들은 아직도 그냥 이미지만을 생긴 이미지만을 그냥 그렇게 험상궂게 이제 겁을 주려고 뭐 만들었다. 우리나라 한반도에까지는 직접 오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물을 보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말로 들었던 거랑 내가 눈으로 보고서는 그리는 거는 왜 다른 거 있잖아요. 이를테면 그거죠. 코끼리를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차이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조선 불화에 보면 사자, 부처가 앉아있는 대자를 사자자라고 하죠. 사자에 대해서 지 마음대로 그립니다. 보질 못했기 때문에. 대충 상상을 하거나 말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이러한 다양한 일명 호인이라고 하죠. 이 호인상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봐주세요. 실제 호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과 그리고 경주, 괴릉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헌덕왕릉 같은 데 있는 그런 호인상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의 연륜 있는 눈으로 이게 어디서 들어서 상상에 의한 건지 아니면 이거는 본 건지 라고 한번 여러분들의 눈으로 판단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제가 제목을 왜 이렇게 붙였냐면 호인상의 긴 여정이라 그랬어요.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다룰 이 호인이라는 거는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를 중점적으로 말을 하냐면은요, 저기, 네, 제가 말씀드린 한 분에 안 오신 우등생 오셨어요. 아직 이제 3분 남으셨습니다. 네, 저기 탄탄탄의 나라 중에서 특히 미인이 많다고 하는, 그렇죠, 우즈베키스탄에 아무다리아 강을 중심으로 한 그 사마르칸트 그 주변을 소그디아라고 해요. 소그드인들의 땅이라고 해서 소그디아라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린 기원 전부터요. 중국의 당나라, 우리나라 통일신라 하면은 당나라죠. 당나라 시기까지의 호인상이라고 하면 페르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을 호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이 멸망을 하고 송이 가고 그 다음에 원이 오죠. 그러면 원대의 호인은요 전혀 다른 의미가 돼요. 원이 거의 뭐 통일을 하죠. 그래서 원사에 기록되어 있는 호인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눈에 색이 있는, 그렇죠, 생목인을 호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느 책에서는 호인을 아라비아 사람까지 다 포함을 해서 호인이라고 하고 어느 책에서는 페르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사람을 이렇게 뭉쳐갖고서는 호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지? 라고 할 때 시기적인 개념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수업을 할 호인이라는 거는요, 페르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인을 호인이라고 지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긴 여정이에요. 근데 긴 여정이 그냥 여정이 아니라 소그디아나를 떠나 이역만리 장사길에 올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시안이나 아니면 중국 국가유물박물관 같은 데 가면 당샘체라고 하는 이런 도자기에 수염이 있고 뾰족한 뽀세티라고 부르는 이런 모자를 쓰고 양모 카페트를 깔고 있는 이러한 이제 도자기를 많이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거나 서커스, 재주를 넣는 사람들이 다 소그드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을 이제 호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들이 정말 한반도에까지 왔으면 왜 왔는지, 그리고 우리 동아시아 문화에 무슨 영향을 미쳤을까라고 이제 제가 그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 수업이 끝날 때쯤 되면은 그래서 걔가 거기 있었구나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호인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현존하는지, 그리고 경주에 되게 많은 호인상이 있어요. 커다랗게 돌로 깎은 호인상뿐만이 아니라 토라고 하는 이렇게 작은 점토 재질로 만든 거에도 호인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실존 인물일까? 상상일까? 그리고 그럼 얘네는 뭐 하는 애들이야? 라고 할 때 이제 현재 가장 많은 모습은 상인으로 있어요. 상인. 그리고 그 다음에 종교인, 그리고 무인의 대표적인 게 원성왕릉에 있는, 그리고 흥덕왕릉에 있는 그런 상이죠. 그 다음에 이들이 학자로서도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금석학, 그리고 페르시아로부터 배워온 별자리,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주판, 주산, 요즘은 주판을 잘 안 배우잖아요. 근데 이때 이들이 갖고 다니던 주판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의 역할 같은 게 오늘날 남아있는 유물로 이제 보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들이 그러면 한국,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시든 박물관에 가시든 아니면 어디 사찰에 가셨을 때 저랑 공부를 한 걸 딱 알아보셔야지 뿌듯하시잖아요. 바로 활용도가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같이 여행을 가시거나 답사를 가셨을 때 엄청 똑똑하신 모습을 부각하실 수 있는 몇몇 가지를 이제 딱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소그드, 이 여기가요, 여기예요. 우즈베키스탄. 바로 여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어딘데? 라고 하는데요. 요 바로 밑이 여러분이 아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간다라 지역에 해당하는 인도 북부 쪽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파미르 고원을 넘으면 중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무다리아 강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 지중해 지역이랑 연결이 되고 이 위쪽은 여러분이 아시는 러시아 초원 지역이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거의 그런 거예요. 교통의 요지 혹은 삼각지 같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빨간색이 실크로드죠. 비단길을 타고선에 이들이 옵니다. 장사를 와요. 왜 오냐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고대 시대에 황금보다 더 비쌌던 두 가지. 그쵸. 일단 비단 나왔어요. 비단 나왔어요. 후추보다 조금 더 비싸요. 후추는 금보다 비싸진 않았어요. 저울에 딱 달았을 때 금이 밑으로 내려가야지 얘를 팔아요. 근데 그게 산출지가 어디냐면 아프가니스탄 바미안이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을 하는 산출지예요.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여러분이 아시는 58m, 38m 되는 아프가니스탄 동대불, 서대불도 만들고 거기에 금도 막 입히고 할 수 있었어요. 도대체 뭘까? 아실 텐데. 그렇죠, 보석이죠. 그렇죠, 파란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기 신흥 닥고스 나오셨어요. 다음 학기 제가 만약에 강의를 해주시면 뵈러 올 거예요. 뭘까요? 도자기에도 쓰고. 그렇죠. 청색 보석, 청금석 맞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청금석, 그리고 그냥 언어로 말하면 라피스 라즐리. 들어보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아니면 실기, 미술을 하는 사람들은 아쿠아마린, 울트라마린이라고 하고, 신라에서 귀부인이 남편을 출세시킬 때 갖춰야 될 7가지 보석에 이 청금석이 들어가요. 금은 안 들어가거든요. 청금석은 들어가요. 그래서 얘가 얼마나 비싸냐 하면, 금 요만큼 달았을 때 청금석 요만큼 안 줘요. 요거보다 적게.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제가 중앙아시아를 하기 전에 이제 어느 날 궁금했어요. 이렇게 뉴스를 보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의 동대불, 서대불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90년대 초반이요. 이제 그럴 때 제가 가만히 있다가 뉴스를 보다가 아빠한테 아빠 저기는 사막인데 쟤네들은 뭘 먹고 그 옛날 돈이 많아가지고 저기다가 저렇게 커다란 불상을 만들고 석굴을 1000개도 넘게 뚫었을까? 뭘 했을까? 라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늘날 이렇게 중앙아시아를 헤매고 다니는 건 다 저희 아빠 때문이에요. 그래놓고 맨날 거기 헤매고 다닌다고 저한테 뭐라고 욕을 하시는데 아버지가 뭐라 했냐면 네가 알아봐 공부해서. 그래서 알아보려고 갔죠. 아프가니스탄 바미안은요 지금도 라피스 라즐리의 최대 산지예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안 나는 지하 자원이 없다라고 하고, 여러분이 아시는 히토류 이런 게 또 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걔를 무역을 해서 이렇게 비단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오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소구드 상인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리스나 로마에서 무역을 한 금은 제품, 유리, 로만 글라스 이런 거,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의 청금석
싣고 중국의 수도인 장안, 시안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최고의 이익을 누리는 비단을 닦아오는 거죠. 그러면 비단은 거리가 멀어지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값이 오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길이 바로 실크로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왕래를 했던 그들의 고향이 바로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랑 부하라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저보다 제가 안 가본 곳도 가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은 여행하기 안전합니다. 이슬람 공화국이지만 이란처럼 의무적으로 히잡을 써야 된다던가 여자들이 이렇게 팔뚝 나오는 옷을 입으면 잡혀간다던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은 편안하게 여행을 하실 수 있고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저 혼자 그 전차 트램이라고 하죠. 그거 타고 돌아다니고 시내 했는데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란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란을 가시면 안 돼요. 혹시 친인척이나 자제분이 미국에 계시면 특히 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란 다녀오시면 미국 비자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훨씬 전에 트럼프 전에 2번을 다녀왔기 때문에 괜찮은데 요즘은 이란을 다녀오시면 많은 좀 제재 같은 게 있으세요. 근데 우즈베키스탄은 괜찮아요. 그리고 안전하고 그리고 과일이 정말 맛있는 게 많아요. 당연히 일조량이 많아서 뭐가 제일 맛있었니? 라고 하면 수박, 시과잖아요. 서쪽에서 온 과일이어서 시과예요. 페르시아나 우즈베키스탄을 통해서 장건이 기원전 138년에 가지고 오죠. 그래서 서쪽에서 가지고 온 오이, 참외, 그렇다고 해서 시과라고 지금도 중국 가면 수박을 시과라 그래요. 그래서 이 소고드인들의 그런 활동 같은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즈베키스탄 여기 지도예요.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부하라랑 사마르칸트가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소그디아나라고 하고 이들이 이렇게 동서무역의 교육을 했던 그들의 고향이 되는데 중국의 한서나 후한서 그러니까 이미 기원 전부터요 이 소그드인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중국에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한서 서역전에 보면은요 상호 혹은 호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딱 대놓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냐고요? 상인이에요. 호인 상인이라고 지칭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들의 돌잡이에 대한 특이한 풍습이 있어요. 장사를 하려면 중국 안에도 거주지를 만들어야지 되잖아요. 이를테면 그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 LA나 샌프란시스코 가면 코리아타운 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소그드타운이 이미 기원 전부터 중국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중국 곳곳에 설치됐던 소그드타운이요. 그 중국 열차 중에 우리나라 KTX처럼 빠른 기차 있죠. 그 거점역이랑 딱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다가 약간 웃긴 얘기는 아니고 진심이 좀 담겼는데 아직 여기는 소그드타운 땅인데 여기는 아직 그 중국 기차역이 안 뚫렸네. 여기 땅을 사면은 내가 부자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정말 진심으로요. 근데 공산주의라서 사면은 네 거 아니야라고 하면 그만이죠. 그래서 못 샀는데 살짝 그런 생각도 들면서 중국의 지인 보고 나 대신 사달라고 할까? 그런 생각도 할 정도인데 이미 그들이 무슨 이야기냐면 그렇게 교통망이나 거점에 대한 식견 안목이 미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중국 내륙에서 자리를 잡고 타운을 만들어서 살잖아요. 돌잡이를 해요. 우리도 돌잡이 하잖아요. 근데 얘네는 돌잡이를 남자애들만 해줘요. 첫 번째 생일 우리랑 똑같아요. 근데 제가 그들이 하는 돌잡이를 말씀드려볼게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되면 이들도 오른손잡이인가 봐요. 오른손에 금화를 쥐고 주먹을 꼭 쥐게 한 다음에 그 손을 녹인 밀랍에다가 따뜻한 밀랍에다 손을 이렇게 넣었다가 뺀대요. 그리고 입에는
꿀을 바른대요. 입술에.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죠. 달콤한 이야기 상술로 그 말을 돈을 벌면 꽉 잡아라. 바로. 그래서 제가 내가 이거를 알았으면 우리 아들 첫 돌잔치를 이렇게 해줬을 텐데, 돌잡이를 했을 텐데, 무슨 돈을 놓고 마이크를 놓고 명주시를 놔요.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자제분이나 손자가 돌잔치를 하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술에 꿀을 바르고 손에, 우리나라는 금화는 없으니까 돌잔치에 금박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딱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사실은 유대인 상인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기원전 10세기부터 기원 후 12세기까지 전 세계를 휩쓸었던 최고의 상인은 누구냐면 바로 이 소그드 상인이거든요. 정말 세계 경제를 주물렀던. 경주 월성로에서 로만 글라스가 나오고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금장 보감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들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썰이라고 했는데 요즘 새로이 발견이 되는 이제 자료, 발굴지에서 발견되는 자료가 있어요. 그걸 보면 이들은 한반도까지 왔구나. 왜 왔을까가 있어요. 돈이 안 되면 안 가요. 그쵸? 돈이 되는 거를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중국의 기원전 한나라 때부터 이렇게 호인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중국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한자로 소그들을 그들이 그냥 음차해서요. 속특국, 속특국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면 이게 소그드 말하는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어느 한 나라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유목 민족들은요 필요할 때는 뭉쳐요. 그리고 약탈이 끝나거나 전쟁이 끝나면 흩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아시는 마침 됐네요. 지금을 우리는 요 계절이 이제 천고마비가 다가왔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천고마비는 세상 좋은 말이죠.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가을이 되면 하늘이 높은 건 알겠는데 왜 말이 살쪄? 라고 이제 그것도 이제 저희 할머니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죠. 우리 금이가 똑똑하니까 금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알아보면 되지 않을까? 이것도 역시 할머니 때문이에요. 그 말이 누구네 말이냐면 흉노. 여러분이 아시는 그 무서운 흉측한 놈들 할 때 그 흉노의 말이에요. 흉노들은 봄부터 여름까지는요 저기 만리장성 넘어 북방 초원에서 이제 놉니다. 그러다가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고 피둥피둥 놀았잖아요. 약탈을 안 하니까 말이 살이 찌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을이 오면 그렇죠. 만리장성 너머의 농경민들은 추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곡식이 없잖아요. 곡식을 약탈을 하러 만리장성을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천고마비는 굉장히 낭만적이거나 먹을 것도 많고 기온도 선선하고 라고 하지만 지금도 저기 만리장성 근처에 있는 그런 농가에 가가지고 천고마비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등떼기 맞아요. 진짜로 맞았어요. 몰랐어요. 왜 저 할머니가 왜 때리나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인들은 흉노 하면 되게 싫어하죠. 그래서 그 흉노족이야말로 구부족 연맹체, 팔부족 연맹체라고 하면서 만리장성을 넘을 때만 뭉쳐서 노약질을 해요. 그리고 나눠서 가져요. 그처럼 다른 유목민족들도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요. 이제 약간 이들이 이란계, 페르시아계예요. 유전적으로 이제 이란계 일족인 이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이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려면 발음하기 어려운 성씨를 쓰지 않고 이를테면 그거죠. 외국인 뭐 연예인들이 한국에 귀화하면서 뭐 해운대 하씨 뭐 그렇게 성을 바꾸는 것처럼 이들도 이제 그 거주를 하면서 성을 중국식 성으로 바꿉니다. 자, 여기에 9개 성 중에서 혹시 해당이 되시는 분은 어쩐지 나의 외모가 남다르더라. 그리고 역시 소고기보다는 양고기가 나한테 더 잘 맞고 밥보다는 빵이 좋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향이 아마도 페르시아계 쪽이실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네네, 강씨, 요 왕자는 많죠. 별이강. 그리고 맞아요. 안철수의 안. 그리고 요 조조의 조. 그다음에 돌석할 때 석. 그다음에 쌀미 할 때 미. 그리고 학. 그리고 화심, 무지, 사. 사가 있는데요. 지금 중국에서도요. 이제 많이 혼혈이 되죠. 그런데 뚜렷하게 지금 현재도 중국에서 딱 봐도 저 사람은 소구드의 후예야 라고 하는 딱 티가 나는 성씨가 뭐가 있냐면은 중국에서 사씨랑 쌀미자를 쓰는 미씨랑 돌석 요 세 개는요 딱 봐도 유전이 남달라 라고 하고 약간 여러분들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중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되게 예쁜 여자 배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위그르게라고 하면서 이제 그 중국 사극 같은데 되게 많이 나오는 무슨 굴인데 그 있는데 걔도 그게 위그르인으로 이 성이 돼서 그렇지 걔 그 한자로 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걔가 성이 뭐가 되냐면은 요게 돼요. 요 사씨가 돼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유전자의 힘은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혹시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은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쩐지 내가 좀 남다르더라.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한국에서는 도저히 새벽 3시, 4시까지 잠이 안 와. 그런데 저기 지구 반대편에 가면 어쩐지 잠이 잘 오고 시차가 나랑 맞아. 그러신 분들은 그쪽에서 오신 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정말 있대요. 그래서 저 아시는 선생님이 그래요. 그러다가 장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한동안 유행했던 나의 전생은 무엇일까요? 뭐 이렇게 레드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에 최면하는 거 있었죠. 했더니 당신의 전생이 저쪽에 뭐 이란의 어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그분이 역시 나는 한국 시차에서 밤 이 시간에는 내가 잠을 못 자는 이유를 알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요런 성씨가 이제 중국에 들어와서 소구드 타운을 만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들은 이제 그 페르시아를 비롯해가지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제 서아시아 이런에서 온 유명한 유리, 그다음에 모직품, 보석,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향로, 향료,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악기, 약재 이런 거를 수입을 해요. 해가지고 당의 수도까지 이제 운반을 하고 반대로 견직물이 비단이죠. 비단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무역을 했던 게 이들의 이제 중요한 역할인데요. 사실은 이들이 장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오고 가잖아요. 그리고 여기 제가 말씀드린 커다란 대상이라고 하는 캐러반이 보통 캐러반들이 한 번 움직이면 몇 명이 움직일까요? 한번 숫자를 크게 써보세요. 자, 한 번 갈 때 우리나라 돈으로 이동비만 우즈베키스탄에서 당해까지 움직이는 이동비만 10대랑 뭐랑 그런 거 있죠. 해서 명수를 계산을 해봤더니 1억에서 2억 가까이 됩니다. 이동비가. 그러면 도대체 한 번 캐러반이 움직일 때 몇 명이 움직였을까요? 그렇죠. 최소 1000명이 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극 보시면 장보고가 초창기에 호위무사로 할 때 그쵸?
뭐 이를테면 뭐 500마리의 낙타나 노새에다가 500마리에다가 짐을 이렇게 2개씩 싣고 갑니다. 그럼 마부가 일단 500명이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낙타가 500마리고 그렇다면은 호위무사는 적어도 그거 2배여야 돼요. 그럼 호위무사나 이런 저런 거 길잡이 그쵸? 예. 지금처럼 이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구글 길 찾기 없잖아요. 그래서 길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별자리로 길을 찾는 사람, 그다음에 새를 날려서 길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길을 가다 아프면 어떡해요? 예. 또 그럼 밥을 해서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호위무사 1000명에 마부 500명에 이런저런 사람 500명 하면 최소 2000명이 가잖아요. 예. 그러면 밥을 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그것뿐인가요? 고대 사회일수록 종교가 굉장히 많이 지배를 하죠. 그러면 이 상당히 무사히 길을 잘 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각 모시는 종교의 어떤 사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불교면 승려고 당시 이들은 대부분 조로아스트교를 믿었으니까 조로아스트교 사제가 같이 동행을 하죠. 그렇게 되고 다음에 통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각 지역마다. 예. 그래서 통역이 보니까 10대 명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요산 넘으면 말이 안 통하고 여기 넘으면 말이 안 통하고. 그래서 통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저게 있죠. 가장 중요한 행정적인 그때도 저기 있어요. 통행증이 발급됐더라고요. 우리 상당히 얼마고 규모가 얼마니까 통행료를 여기서는 얼마를 내서 이제 그런 행수 같은 사람 그래서 최소 2000명이 이제 그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냥 물건만 갖고 슝 갔다가 슝 오면 오늘날 EMS나 DHL 같으면 괜찮아요. 근데 사람들이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을 장사를 하다 오면 그렇죠. 문화라는 게 곳곳에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종교, 음식, 음악, 옷 입는 거 다양한 게 그러면서 이런 문화가 전달이 되고 종교가 전달이 되고 그러면서 그게 그래서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용광로처럼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렇게 주도적인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은 건 상인이지만 그런 모습 같은 걸 한번 구체적으로 볼게요. 일단은 이제 이렇게 중국 국가박물관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요즘 중국 이제 슬슬 가시는데요. 중국 국가박물관 한번 가봐야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뭐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이런 데는 이제 인터넷으로 티켓을 사기도 하지만 현장 매표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전부 다 인터넷 예약을 하고 가셔야 돼요. 전부 다. 그리고 며칠 전서부터 예약을 하셔야 되냐면요. 최소 2주 전에는 예약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개인 비자는 사실 지금 아직도 중국은 안 열어줘서 개인 비자는 잘 안 나오고요. 이렇게 단체 비자로 가는데 그것도 그때그때 달라요. 4인 이상을 단체로 해주기도 하고 8인을 단체로 인정을 해주기도 하는데 한국 여행사도 아직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아직 끝났다. 네, 어떻든 안정화되고 이제 중국 여행길이 풀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행사도 이런 걸 잘 몰라서 예약을 못해서 중국 국가박물관을 못 보고 왔다고 모 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단체로 얼마 전에 국경 답사를 갔었어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저희 못 봤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라고 했더니 국가박물관을 가이드가 예약을 안 했어요 라고 해서 왜 안 했지? 라고 했더니 출발 한 2, 3일 전에 하면 된다고 했는데 안 했어요 라고 해서 무슨 소리야 최소 2주 전에는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중국인들이 까는 어플이 있어요. 예, 그걸로만 예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북경이나 이런 데 단체 여행을 가시게 되면 여행 예약을 하실 때 미리 여행사도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여행사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중국 국가박물관을 새로 지었어요. 그래서 아마 안 가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자금성 안에 있는 고궁박물관하고 다릅니다. 네, 이제 이 국가박물관이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어마어마하게 지었는데 거기에서 소장을 하고 있는 이제 바로 이제 호인 악사들의 모습이 이렇게 있는 이제 당 상체고요. 다음에 이런 모습도 있어요.
이 사람은 뾰족한 모자를 쓰고 있고 손에 구멍이 있어요. 거의 이런 사람은 뭐냐면은요, 이제 낙타를 끌던 타부, 마부가 아니라 타부라고 하죠. 네, 타부고요. 다음에 이 사람도 호인이에요. 네, 잘 보세요. 이제 이 사람이 누군가를 몽왕과를 저리 가! 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사기예요, 사기. 예.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에는요, 호랑이나 사자는 없는데요. 이거 살쾡이과에 이렇게 부르죠. 고양이보다는 크고 표범보다는 작은 그런 애들이 살아요. 근데 걔네도 무서워요. 네. 저 처음에 걔 고양이인 줄 알고 어느 날 버스에서 이렇게 내려서 이제 그 건포도를 먹고 있는데 걔가 저 있는 데로 이렇게 눈을 딱 마주쳤는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쟤 고양이들 무언가 용맹하고 멋있어요. 야! 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안내해 주셨던 박물관 선생님이 쟤는 고양이가 아니라고, 미아오가 아니라고, 그럼 뭐예요? 그랬더니 사기라면서 쟤는 사람한테도 해코지 한다면서.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라고 했는데 바로 얘예요. 얘가 그러면 왜 이러고 갑자기 등에 올라탔냐고요? 여기 매 한 마리가 있습니다. 새 하얀색 매가 있어요. 얘를 잡으려고. 그래서 내쫓는 거예요. 너 저리 가! 라고 하는데 그럼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고요? 바로 내비게이션이에요. 길을 찾는 애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상단들은요, 반드시 1000년 전에 내비게이션인 매를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얘가 그래도 하죠. 전서구라고 해갖고 편지 날르는 이제 그런 역할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상해 이제 이렇게 자세히 이제 지금 오늘 수업을 하셨으니까 나중에 중국을 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경주 갔을 때도 저렇게 국립경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당나라 시대 때 당삼채가 있습니다. 그럴 때 혹시 전시에 나와 있는 당삼채 중에 저 말머리에 저렇게 조그만 하얀 새가 앉아있으면 이 새는 뭐냐? 얘네들은 애완으로 새 키웠나? 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렸죠? 내비게이션이라고 알려주세요. 같이 가신 분들한테. 얘가 걔야, 길잡이 하는 애야, 몰랐지? 라고 하시면서. 네. 자, 그리고 이 사람이야말로 이제 딱 같이 출토가 됐고요. 끈도 있었대요. 가죽끈도 있었는데 이제 가죽끈이 이제 수리 복원하고 하면서 이제 가죽끈을 다시 해놓지는 않았는데 여기 손에 이렇게 구멍이 있죠. 그래서 요 낙타를 끌던 이제 이 사람이야말로 타부인데 얼굴 생긴 거 보세요. 바로 이런 사람이 이제 이런 거예요. 신목고비, 눈이 깊고 코가 높아요. 그래서 호인의 형상을 이제 중국 25사 중에 한서, 미진, 남북조 이런 그 책들 역사서에 보면은 호인들은 신목고비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눈이 깊고 코가 높다. 그리고 구렛나루가 나아져 있다라고 하는데 신목고비하고요. 이렇게 정말 구렛나루가 이렇게 나아 있습니다. 정말 약간 무섭게 생겼죠. 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벌써 눈에 딱 보시는 거죠. 진짜? 약간? 우리나라의 경주인 호인상이랑 비슷한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옷도 비슷한데?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되는 데는 안 간 곳이 없다. 그쵸? 유대인 상인보다 더한 사람들이다. 돌잔치를 그렇게 할 정도인데. 자, 전 세계 곳곳에 돈이 있는 데는 다 갑니다. 특히 인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후추, 그쵸? 팔각, 이런 거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인도에도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인도 아잔타 석굴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아잔타 1굴, 가장 입구에 있는 아잔타 1굴에 이렇게 소고드 상인이 금으로 된 잔을 이제 어떤 술을 마시고 있는데요. 이게 그들이 썼던 포셰티라고 하는 모자고요. 이게 머리 뒤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뭐냐면 머리에다가 띠를 둘러요. 비단끈, 다이아뎀이라고 하는 두르는 비단끈이 뒤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죠. 그러면 이게 누구도 둘러요? 종교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불보살도 둘러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을 혹시라도 다음에 또 뵙게 됐을 때 여쭤볼게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국보 78호와 83호 방가 사유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보 78호 방가 사유상이 보관이 굉장히 예뻐요. 근데 그 보관을 가셔서 국박 사유의 방에 가셔서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 방가 사유상 머리에 무슨 띠 하나가 이렇게 내려와 있지 않나. 그게 바로 페르시아에서부터 전달된 다이아뎀이라고 하는 비단 머리끈이에요. 그리고 그게 불화에도 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머리에 묶었던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얘가 한 거 따라하고 얘가 한 거 따라하다 보면 원형을 잊어버리고 이상한 데 가서 묻잖아요. 그래서 조선 불화에 보면 보살들 어깨에 허옇게 두꺼운 끈이 어깨에서 이렇게 두 개가 내려오는 게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게 뭔지 몰랐어요. 이건 뭐냐? 여기다 달면 코딱깨라도 하는데 어깨 두 개 이렇게 내려와요. 나중에 보니까 다이아뎀이 머리에 대해서 흘러서 어깨 넘어가는 걸 따라하다 보니까 그냥 어깨에다 두 줄 이렇게 두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불화를 보실 때 궁금해하지 마시고 다이아뎀은 까먹으셔도 돼요. 비단 머리끈을 흉내낸 게 이렇게 잘못된 모방이라고 하거든요. 미술사에서 잘못된 모방이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여기에 머리에 둘렀던 다이아뎀을 두른 소구드 상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도에도 이들의 그 소구드 타운을 만들었던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니 항상 돈을 벌면 그 첫 번째 뭘 해야 되죠? 현지화 해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현지의 종교와 친해져야 되고 행정, 상인, 정치와 친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 그 지역에 있었던 주된 종교에 굉장히 많이 보시를 해요. 그래서 인도 아잔타 일굴 같은 경우는 이 소구드 상인이 보시를 해서 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 중앙아시아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투르판의 베제클릭 석굴이나 중국의 도낭 석굴에도요. 투르판뿐만이 아니라 그런 많은 지역에도 소구드인들이 돈을 보시를 해서 만든 석굴들이 되게 많이 있고 거기에 그들이 주인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이 되는 데는 가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 중국 내륙에서 소구드 타운을 만들어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죽습니다. 죽으면 자기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가장 보수적인 게 장례 방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들이 고향을 떠났지만 중국에서 당시에 불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화장을 하고요. 아니면 이제 매장을 했죠. 그런데 이 조로아스트교를 믿었던 소구드인들은요, 뭘 하냐 하면은 조로아스트교 경전, 아베스타에 이런 게 있어요. 인간의 육신은 살아서 많은 죄를 짓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먹기 때문에 그 육신을 땅이나 물에 두면은 성스러운 땅과 물이 오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죽었어요? 그러면 왕이든 평민이든 다 똑같아요. 높은 절벽 위에 놔둬요. 그러면 누가 와서 먹죠? 그렇죠. 새. 그거 조장이라고 해요. 조장을 해서 1년 뒤에 뼈만 추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맞아요. 뼈 항아리. 옷사리라고 하는 곳에 딱 납고를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들의 무덤 매장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먼 길을 떠나왔죠. 그런데 중국에서 이때 당시에는 일반 한인들은 조장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땅에 묻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지하에 벽돌 무덤을 만들고요. 돌로 시상석이라고 하는 그 약간의 병풍처럼 둘러진 마치 그거 같아요. 소파 비슷하게 생겼어요. 오늘날 우리가 아는 소파 비슷한 곳에 등 뒤로 자기들의 풍습 같은 거를 이렇게 새깁니다. 새기고 거기에 시신을 안치를 해요. 그래서 요즘 서안에서 그런 소구드인들의 무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살았을 때 자기들의 결혼식 날 이제 이 사람이 주인이에요. 이 무덤에 있었던 주인이고 아내를 맞아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 장면에 보면 요런 춤을 추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호선무. 호인이 선을 그리면 추는 춤이어서
호선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소그드 사람들에 의해서 당나라 시기에 엄청 유행을 해요. 그러면 당대에 가장 유행을 했던 신앙인 아미타 신앙의 극락정토도라고 하는 그림에 아름다운 보살이 뱅글뱅글뱅글 돌면서 춤을 춥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호선무라고 하고 무슨 영화 제목도 있어요. 김태인과 김희성이 출연을 한 호선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어요. 전혀 춤을 추진 않아요. 근데 그걸 왜 호선무라고 했는지 모르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호선무고 그리고 이제 저기죠. 서아시아나 이집트 여행을 가셨을 때 숲이 사제가 뱅글뱅글뱅글뱅글 2박 3일 동안 춤을 추죠. 그게 바로 호선무예요. 네, 아시네. 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동그란 카페트 위에 이렇게 춤을 춰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호선무 같은 게 당내에서 엄청 유행을 해서 이제 결국은 종교 회화까지도 이렇게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쭤볼게요. 자, 서커스의 발원지는 어딜까요? 당연히 그러시겠죠. 지금 소그드 하고 있으니까 소그드겠지. 이제 안 속아요. 근데 저는 정말 어렸을 때 서커스가요, 러시아. 네. 네네. 러시아나, 네. 아니면은 뭐 중국인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연구 성과랑 뭐 이런 걸 다 보니까, 네. 서커스는요, 특히 페르시아보다도 여기 우즈베키스탄 소그드인들이에요. 그러면서 갑자기 어렸을 때 한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외갓집이 문막이에요. 예, 강원도 원주 가기 전에 문막인데 외가가 문막 그 휴게소 저쪽 편에 보이는 그 뭐죠? 방앗간 지금도 좀 남아있어요. 그 방앗간이랑 양조장을 했었는데 장날이 되면 그 앞에 서커스단들이 와서 우리가 여기다 판을 벌려도 되냐라고 했었어요. 그때 서커스 이름이 있어요. 동춘 서커스. 아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저랑 여러분이요 남녀로서 사귀지 않아도요 이렇게 화학 반응이 있어요. 케미라고 하죠. 그게 있어서 이렇게 공감이 가고 주고받으면 저도 신나요. 그러면서 더 찾고 다음 주에는 뭘 해야지 막 이렇게 되는데 요즘 애들은 강철벽이에요. 거의 아이언맨이에요. 띵 튕겨서 막 이렇게 진짜 상처 입어요. 그렇게 되는데 보세요. 동춘 서커스단도 아시고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죠. 장날에 서커스단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돈을 모아야 돼. 사람을 모아야지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커스단이 잠깐 놀고 나면 약장수가 왔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 것처럼 이들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고구려 고분벽화는 제가 지하철 타고 오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구려 고분벽화에 있었던 호인이 하는 서커스 장면을 넣어 갖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데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면 눈이 깊고 코가 매부리 코인 사람이 서커스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 보세요. 이미 고구려 때 왔는데, 그쵸? 통일신라 왜 못 옵니까? 그쵸? 그래서 요거는 제가 우즈베키스탄이랑 아프가니스탄 접경 지역에 테르메즈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거 뭐라 하죠? 비무장지대? 같이 이제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최근에 발굴을 한 벽화인데 어른이 애 셋을 이렇게 무등 태워갖고 하는 그런 서커스 벽화예요. 그거를 화장실 복도에서 여기가 저예요. 화장실 복도에서 얼른 찍느라고 못 찍게 할까봐. 원래는 여기 비무장지대라서 사실 휴대폰이랑 카메라 들고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디카 중에 요만한 거 있죠. 작은 거. 약간 남자분들 담배값만한 디카 작은 거 있죠. 그걸 이렇게 살짝 숨겨갖고 갔죠. 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화장실을 갔어요. 웬일로 제대로 된 물도 나오고 타일이 깔린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가다가 보니까 뭐 눈에만 뭐만 보인다고 벽화인데 저거 채색 벽화야. 딱 보면서 봤더니 저거 서커스야 한 장면이야 라고 해서 얼른 몰래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화장실 유리벽에 이렇게 약간 비쳐갖고 제 눈이랑 코가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서 이제 돈을 벌려면 사람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커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예요. 이 사람도 머리에 뭐 끈 하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다이아덱이라고 하는 비단 머리끈이에요. 그리고 이제 잠깐만요. 그리고 불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돈을 내서 어떤 석굴 같은 거 조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주인공으로 자기의 모습 소고드 상인이 이렇게 들어가요. 심지어 뭘로 들어가냐고요? 다음 생에 부처가 너는 다음 생에 부처로 태어날 거야 라고 수기를 내리는 걸로 어마어마한 그런 자신감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그 화염산이 있는 투르판의 베제클릭 석굴 벽화에 이렇게 위그르인들이 소고드 상인으로 갈색 수염에 파란 색깔 눈을 한 소고드 상인으로 이렇게 있고 얘는 누구냐면 위그르 상인이에요. 또 위그르 상인이 그 소고드 상인과 함께 같이 비단 무역을 해서 또 많은 이익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벽화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들의 모습을 남기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힘드시죠? 잠깐 쉬고요.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괴릉도 보고 흥덕왕릉도 보고 할게요. 잠깐 쉬고 오세요. 지장보살도 지장보살 먹는 것도 다이아는 지장보살은 피건이라 그래서요. 이렇게 약간 직사각형 수건처럼 되어 있는 거를 머리에 이렇게 딱 씁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앞에 있는 가닥으로요. 이렇게 묶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피건형 지장이라 그래요. 수건 피자를 써갖고요. 피건형 지장. 수건 피. 이제 그거는 달라요. 덥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 대당서역기에 현장이 기록을 한 걸 보면 중앙아시아 몇몇 지역의 사람들이 해가 뜨거워서 머리에 그렇게 천을 쓰고 다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장도 원래는 사실은 인도에는 지장이 없잖아요. 그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사실은 지장 신앙도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지면서 지장의 모습을 이제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승려의 모습을 이렇게 가져간 것 같아요. 점점 많죠. 전화 메시지에도 매일매일 국경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얘네들이 고향을 버리고 장사를 하는 이유를 이제 안 그래도 쉬는 시간 위에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매년 나라의 주인이 바뀌고 세금은 내야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떠나서 돈을 벌러 다니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지장도 거기서밖에 남을 수밖에 없었네요. 지장도. 그래서 인도 안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아니야 나 인도 가서 지장 받는데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인도에서 이제 밀교가 성립이 된 게 그런 한 6세기 정도가 돼야 돼요. 근데 밀교가 빽빽할 밀이거든요. 음탕할 밀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다가는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를 모두 다 잊어버리겠다. 우리 다시 각성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불교 신앙과 경전과 도상을 다 모으자라고 해요. 한 600년대 전에. 그러면서 이제 인도에 없었던 지장, 인도에 없었던 비로자나, 인도에 없었던 뭐 별을 다스리는 치성강, 칠성이랑 치성강은 달라요. 네, 칠성은 북두 칠성을 말하는 거고요. 치성광은 열애이기 때문에 부처라서요. 부처가 부리는 하이급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아요. 제 윗세대 교수님들은요. 그게 그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경전이 없다라고 했는데 경전이 나왔어요. 그래서 칠성은 칠성 그냥이고 치성광 열애는 부처님이시고. 아니 그러면 비로자나도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비로자나는 지금 오늘날 이렇게 보면 이제 제 초창기에는 무슨 말을 했냐면은 산스크리트어 경전의 일부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산스크리트어 경전의 일부가 있어서 산스크리트어가 있으니까 인도에서 나왔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 산스크리트어 경전이 이렇게 적혀진 거는 되게 시기가 늦어요. 300년대 후반이 되는 거예요.
거예요. 예, 비로자나요. 그래서 이것도 중국에서 이제 법의 불교, 격의 불교 하면서 해석을 할 때 석가모니 부처님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화현, 오늘날 우리나라한테 보이는 화현인데 사실 불교에서는 진실된 법을 맨날 구하잖아요. 그래서 진리 부처님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든 게 비로자나예요. 그래서 초창기 비로자나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비로자나는 사실은 우리나라 임진왜란 이후의 약속인 거고요. 중국은 비로자나여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비로자나도 이제 나중에 밀교 때 이렇게 다 들어가요. 중국에서. 그래서 지장도 그때에 밀교를 할 때 인도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나 인도에서 약사도 보고 지장도 보고 비로자나도 봤는데 조선군도 무슨 얘기야? 라고 하면은 저는 씩 웃어요. 6세기 후반이죠. 시기 안 보셨죠? 라고 하면 되게 놀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불교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필요하면 하나 둘 이렇게 집안 살림 채우는 것처럼 사실 종교도 그래요. 처음에 석가모니 부처님만 있다가 이제 기원 전후가 되면서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의 입김이 세지고 출가하지 않아도 불교를 믿을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어. 그리고 수투파도 만들어지고 이제 승려들이 계속 유랑을 했었는데 유랑을 하지 말고 사찰, 승가람마 거기에서 줄임말이 가람이거든요. 상가람마를 만들어주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같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입김을 불면서 다양한 소원을 비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하나만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살아서 지금 법이 뭐가 필요해요? 아픈데 안 아프고 싶고 그쵸? 부자로 살고 싶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미륵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관음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이 생겨요. 그 다음에 약사 부처님이 생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런 게 생기는 거죠. 이제 별에 대한 뭐 환난이라던가 이런 걸 어떻게 하지? 이러면 치성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당 말이 되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전쟁에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세에 내가 어떻게 될까 하면서 지장과 시황이 만나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완전히 다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건 800년대 초중반이 돼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이나 보살이 다 만들어지고요. 심지어 그런 거 있잖아요. 신중도라고 해가지고 부처님을 따르는 그 권속들이 있는데 뭐 날개 달린 모자를 쓰고 있는 뭐 위태천이라던가 범천, 제석천 이런 거는 인도의 토속신에서 이제 온 건데요.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는데 인도에는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신중이 뭐 48, 47밖에 안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조선 말이 되면 108까지 만들어져서 알고 계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조왕신부터 뭐 거기에 또 제도 또 들어가요. 칠성도 들어가고 해갖고 우리나라 신중은 또 108개까지 돼서 계속 무언가가 필요한 대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완성이 됐어요? 라고 하면은 저는 약간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도 개념이 바뀌기도 하고 만들어지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말씀을 하면 그 시기별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뭐 아미타불 딱 그게 그 당시 신앙이랑 딱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면은 그 시기는 왜 극락 저기가 아미타불이 필요했고 왜 다른 부처들이 그 시기별로 이유가 있으니까 거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배경과 거의 맞아 떨어져요. 네네. 이를테면 이제 관음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뭘 할지 모르면 살아서는 관음을 외치고 죽어서는 지장보살을 찾으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만 어떻든 관음은 보살이지 아직 부처가 되지를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음이 할 수 있는 거는 관음도 자기가 부처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3세기 정도가 됐을 때 이제 미륵이 있는데 미륵 아직 부처가 아니에요. 미륵 보살이야. 미륵 보살은 수행자로서의 역할밖에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제 3세기, 4세기가 됐을 때 그 동아시아 전체에 이런 게 바뀌어요. 뭐 위진 남도시가 되면서 이제 막 통일되는 거. 이랬을 때 딱 무슨 생각이 나냐면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갈지가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 마이트레야 이제 그 아미타 유수가 생기면서 이제 아미타 신앙이 생기게 돼요. 근데 신앙은 생겼지만 구체적으로 아미타 세상이 어떤지 몰라서 뭐 진짜 뭐
뭐 페르시아의 유리가 다 깔려 있고 호성물을 치고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성립이 되는데 아미타만 갖고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파. 질병을 해야 돼. 약사. 그런 식으로 해갖고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나오고 이 약사 같은 경우는 당나라 이씨 왕조에서 약사를 그렇게 밀었대요. 약사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뭐 약사 법회를 엄청 많이 1년에도 몇 번씩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특히 그때가 조로아스트교가 당에 되게 많이 지금 밀려오는 이 시기인데 약사는 사실은 조로아스트교에서 온 부처거든요. 네. 아미타도 약간 그렇지만 그래서 불을 많이 밝히고 막 불을 해요. 근데 조로아스트가 배화교잖아요. 그런 식으로 당시 시대적인 그런 정황이랑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꼭 맞아 떨어져요. 거의 정치적 사회적인 배경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게 종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예민한 게 종교. 네. 자, 쉬고 오셨습니까? 네. 그래서 저 어차피 학교에서도 이제 3시간 연강을 할 때요 한 번만 쉬어요. 왜냐고요? 애들이 나가서 안 와요. 이놈의 새끼들이. 그리고 요즘은 저기 문 앞에서 이렇게 전자출석 학생증 띠 하잖아요. 얘네가 띠 하고 여기 안 들어와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보면 오늘 분명히 제 머리로 대충 세거든요. 46명. 근데 이제 강의실을 이렇게 세면 어떤 때는 30명 조금 넘어요. 그럼 10명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이상하다? 라고 해서 전자 출결이 있는데 왜 없을까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것들이 띠하고 일찍 와서 띠하고 제가 오기 전에 가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더 일찍 와봤어요. 그랬더니 띠 하더니 에이씨 앉아야지 뭐 어떡해요. 요즘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3시간 수업이면 70분에서 75분 수업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10분 쉬었다 오세요. 쉬었다 와서 출석부 부릅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애들 쉬었다가 와서 출석부를 불러요. 그리고 이제 또 70분 정도 수업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쉬는 시간에도 뭐 쉬지 않고 항상 뭐 그런 걸 해요. 자, 질문 있으면 갖고 오고 다음에 전자띠 못한 사람은 나한테 와서 수기로 이거 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애들이 그 강의 평가에 이게 있어요. 교수님께서 너무 일찍 오십니다. 그게 강의 평가의 불만 사항이에요. 아니 근데 일찍 와갖고 이렇게 PPT도 깔아놓고요. 예, 저도 제가 만들어 놓은 PPT 한번 이렇게 쭉 보면서 왜냐하면 가끔은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까먹을 때도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집에 가서 자다가 이불 차면서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업 한 10분 전에 일찍 가가지고 이렇게 PPT 정리도 하고 다음에 뭐 이제 아파서 이제 뭐 출석 못한 애한테 이제 병원 그거 갖고 오면 뭐 이제 이렇게 사인도 하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3시간 수업할 때도 안 쉬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안 쉬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목요일날 8시간 수업해요. 셋 둘.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렇게 하루에 딱 몰아놓고 나머지 이제 이렇게 뭐 여러분들 보러 수요일날 같은 데 성남도 오고 그리고 제가 올 4월 1일부로 관장님 저 그 문화재청 동산분과 문화재 전문위원 됐어요. 네. 특히 불교 회화 딱 2명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 1명 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화재 지정 그런 조사를 가야 되잖아요.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포항에 있는 영덕 장육사를 갔는데 서울이 27도이던 날 비가 왔는데 영덕이 34도였어요. 근데 오래되고 낡은 절 안에 에어컨이 있겠습니까? 선풍기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갔다 왔더니 아마 그게 제가 더위를 먹었나 봐요. 머리가 띵하고 막 속이 울렁울렁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조사도 하고 또 저도 또 1년에 몇 번 논문 발표도 하고 논문도 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업을 미루기 때문에 목요일날 같은 때는 하루 8시간도 하는데 하루 한 끼 먹고 걱정을 마세요. 이렇게 잠깐 안 쉬었다고 안 죽어요. 네. 자,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그 동아시아 불교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냐면은 이제 현우경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한역이 되는데 이거는 455년에 편찬이 됐어요.
이제 중앙아시아 승려들이요. 우리나라가나 이제 뭐 동아시아가 뭐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하는 것처럼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중앙아시아의 큰 오아시스 도시에서 승려들이 모여서 커다란 학술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경전으로 엮은 게 455년에 엮은 게 현우경인데 이 현우경이 이야기가 총 91가지가 돼요. 91가지가 되는데 여기에 소그드 상인이 주인공으로 몇 번 등장하냐면 8번. 네. 91개의 주제 중에 8번이 소그드인이 주인이에요.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 딱 답이 나오셨어요. 어머나, 현우경을 엮는데 돈을 엄청 많이 줬나 보네. 그리고 당시에 이들이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정말 뭐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부처님의 전생 인물로서 덕을 쌓았던 인물로서 등장을 한다는 거 보면 악인의 모습은 아니고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가 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의 전생에 뭐 이제 길을 밝혀주는 이제 그런 인물들로 아니면 물에 빠졌을 때 자기가 몸을 죽어서 물에 둥둥 떠서 다른 사람 뱃사람들이 자기 몸을 붙잡고 이제 뭐 그 무사히 항해를 마칠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보시와 이제 뭐 자기 희생 그런 주인공으로 이제 소고드 상인이 이 경전의 주인공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요거죠. 괴름 원성왕릉의 이제 석인상이에요. 이제 한번 볼게요. 이제 보면 머리에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린 앞에 보면은 이렇게 꽃무늬가 있는 자세히 가서 보시면 꽃무늬가 있는 끈을 뒤에 이렇게 엄청 예쁜 리본으로 묶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소그드 타부나 상인이 입었다라고 하는 옷인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V넥처럼 되어 있어요. V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이냐면 단추가 달려 있어요. 인류 최초로 단추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이 소그드 사람들이래요. 저는 모르는데 복식학을 하시는 분이 그렇대요. 그래서 돌이나 보석으로 깎은 단추가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면에 있다가 더우면 한쪽을 이렇게 제끼게 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여미게 되기도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긴 옷을 입고 있는데 그리고 뒤에는 혹시 가서 보셨어요? 이 원성왕릉에 여기 보면 이렇게 이런 주머니 하나 차고 있는 거. 이제 잠시 후에 이제 디테일을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흥덕왕릉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에 다이아뎀이라고 하는 좀 리본을 이렇게 이쁘게 묶었나 몰라요. 네, 전 리본을 잘 못 묶어요. 그리고 비슷한 이제 이런 옷을 입고 있고 신목 고비예요. 그리고 구렛나루가 이렇게 있고 요 뒤로 허리띠가 있는데요. 여기는 되게 잘 나와 있어요. 허리띠에 구멍이 뿅뿅뿅뿅 나 있고요. 여기에 주머니가 있는데 자세히 가서 보시면 동그란 고리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동그란 고리를 띄어서 앞에 달았다가 뒤에 달았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머니가 하나가 아니라 2개예요. 이제 2개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얘 이름 우즈베키스탄 가서 얘 이름 알아봤어요. 포셰티. 포켓? 맞습니다. 얘가 붙으면 포켓이 되는 거죠. 네, 포셰티래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말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포켓도 영어나 미국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고 포셰티 거기서 온 말일 수도 있겠다. 라틴어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걔를 포셰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즈베키스탄 가서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요거랑 똑같은 옷을 입고 계세요. 할아버지, 여기 주머니에 뭐 들었어요? 라고 했더니 여기는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길쭉한데 또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여기 뭐 들었어요? 했더니 셀렐라폰. 휴대폰에서 아니 요즘 할아버지 말고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이랬더니 칼. 하고 담배. 그래서 저의
휴대폰이라서 제가 빵 터졌었는데, 예, 전 세계 어디나 예, 그 휴대폰을 이제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들이 이제 모습을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쭉 볼게요.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경주 국립박물관에 보면 그 이제 탑을 세웠던 가장자리에 우주석이라고 하는 그 돌이 있어요. 탑으로 따지면 약간 기둥 정도 되는 돌이거든요. 거기에도 이렇게 예, 다이아뎀에 그리고 이렇게 그 구렛나루가 있고, 예, 이거 들고 있어요. 이거 뭘까요? 이거. 짐작하시는 그게 맞아요. 큰 소리로 말씀하셔도 돼요. 나가시고 싶잖아요, 지금. 이제 가을이 되면 가실 거잖아요. 이거. 네. 그렇죠. 골프채인데, 이때 당시에 골프공이 없었죠. 말을 타고 치면 뭐죠? 폴로. 맞습니다. 폴로채예요. 근데 폴로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데, 먼저 페르시아 왕들이 폴로를 쳤대요. 말 위에서. 근데 폴로 그 공이 왜 딱 납작한 게 마치 초코파이 비스무리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 왕이 그걸 왜 해? 라고 하면 왕들이요, 전쟁이 있지 않을 때에 전쟁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말을 타고 달리면서 초코파이처럼 작은 애를 정확하게 딱 타격을 한다는 거는, 그렇죠, 전쟁이 났을 때 적군의 머리를 정확하게 타격 연습을 하려고 폴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폴로가 영국 경기인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다가 페르시아에서 이미 뭐 기원전 6세기, 7세기에 그 폴로를 한 그 암각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옵니다. 그래서 호인들도요, 이렇게 폴로채를 들고 있고, 그렇죠. 그 중국 시안에 태자의 무덤을 보면 당나라 귀족들이 그 폴로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이제 전파가 된 거라서 이게 바로 이제 골프채라고는 하면 안 되고 폴로채죠. 네. 격구 같은 건가요? 그렇죠. 격구 같은 거죠. 근데 격구도요, 마찬가지로 타격이에요. 예. 곤봉도, 예. 그 우리나라 곤봉은 손년제의 곤봉, 그 아담한 곤봉이지만 사실은 이집트 3000년 전에 상왕조나 서아시아나 페르시아 지역의 곤봉은 그 이란에서 우리나라 전국체전처럼 전국체전을 해요. 그때 저 곤봉 보고 보다가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예, 곤봉체조 이란 대표로서 1등 금메달 딴 사람이 이렇게 막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면서 하는데, 전봇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전봇대 같은 거 2개 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저 무게가 얼마나 돼요? 그랬더니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헬스장에서 있는 이 역기보다 더 무겁겠더라고요. 그때 당시 계산을 그랬더니 그거예요. 지금도 이란의 군인들은 곤봉체조를 한대요. 이렇게 되게 큰 이만한 해서 역시 제가 이제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고대인들은 절대 먹고 사는데 쓸데없는 짓은 안 한다. 우리는 왜 이렇게 저 같은 경우 쓸데없이 오늘의 네이버 웹툰은 뭘까? 다음 뉴스는 뭐가 떴지? 재미있는 동영상이 뭘까? 이러면서 정말 시간 죽이는 쓸데없는 짓을, 생산적이지 않은 일을 하는데, 고대인들은 절대 생산적이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격구도 이제 그런 식이고요. 다음에 경주에서 나온 이런 이제 작은 토우들도요, 이렇게 호인의 모습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페즈모라고 하는 이런 뾰족한 이런 모자를 쓰고 있고, 다음에 이제 이런 신장의 모습으로도 이제 이런 호인의 모습을 이제 묘사를 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들은 지네 나라 떠나서 왜 이렇게 다니냐고요. 이제 간단하게 이거 다 읽지는 않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처음에 기원전 6세기에 최초로 이란을 통일한, 페르시아를 통일한 아케메네스 왕조의 속국이 돼요. 그래서 어마무시한 세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400년 뒤에 알렉산더가 동방 원정을 와가지고 여러분이 아시는 박트리아 지역에 포함이 돼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저기 흉노한테 밀려서 간 월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여러분이 아시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쿠시안 왕조를 세워요. 근데 왜 쿠시안이냐고요? 월지 중에
가장 똑똑한 우두머리 부족이 귀할 귀자에 설이 상자를 써요. 그거를 중국 발음으로 꾸이시앙이에요. 그럼 이를테면 그거죠. 나는 꾸이시앙이야 라고 하면은 저기 일하는 지역에 있으신 분이 넌 누구니? 라고 물으면 난 꾸이시앙 이러면 아 쿠시안. 꾸이시앙이 쿠시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월지가 쿠시안 제국을 세워서 또 합니다. 그런데 쿠시안이 다시 사산조 페르시아에 망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엔 에프탄, 그 다음엔 돌고, 그 다음에 이슬람 이렇게 해서 잠시도 안정되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남자아이가 대여섯 살이 되면 아빠를 따라서 아빠가 속한 상단에 장사를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제 이렇게 장사에 매진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적인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발굴을 보면 여기 까만 점들이 바로 소그드 타운이에요. 소그드 타운이 이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뿐만 아니라 뭐 중국의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양, 그다음에 시안, 뭐 난조 해서 쭉 해갔고요. 저기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그다음에 지중해 지역까지 예루살렘 지역에까지 다 그들의 소그드 타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돈 되는 곳은 다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각 타운에는요 살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소그드 말로는 사르트포라고 하는데 이 사르트포를 중국어로 이제 차를 해서 살뽀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은 그 타운의 장이면서 타운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도 호위 병사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다음에 그들의 종교였던 조로아스트교에 대한 의식도 진행을 한 마치 재정일치 군장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살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중국 기록에도 보면 이렇게 살뽀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중국인들이 이제 속옷을 상인하면 살뽀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보셨던 현유경이라는 경전에도 살뽀가 있었는데 라고 해서 살뽀라고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지금 서안에서 굉장히 많은 이 소그드인들의 무덤이 요즘 근래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쭉 보면 뭐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석장구라고 하는데 여기 시신을 눕히는 거죠. 시신을 눕히고 여기에 이제 그 소그드인들의 어떤 뭐 장례 풍습이라던가 결혼하는 모습 같은 거를 여기에 이렇게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요 안가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이제 있고 그다음에 우홍이나 사군묘 같은 경우는 중국 시안 그 사활과학원 고고연구소 지하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한테 전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짧게 잠깐만 보면 여기 사군 성이 사시죠. 아까 말씀드린 소문 구성에 포함이 돼요. 여기에 그들의 그런 내세간 장례 풍습이 있는데 잠깐만 볼게요. 얘 좀 이 드로잉을 한 건데 이게 좀 화질은 안 좋아요. 잠깐만 이렇게 말고 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소그드 사람들은 죽으면 불의 사제가 장례를 치러줘요. 1년 뒤에. 그러면 자 아마 대상이었나 봐요. 많은 낙타떼를 끄들고 어디로 가냐고요? 심판의 다리를 건너요. 치나뜨라고 하는 맞아요. 아미타 부처에 나오는 그 다리가 여기에서 왔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치나뜨라고 하는 다리를 건너는데 아마 착하게 살았나 봐요. 날개 달린 천마가 데리러 와요. 그래서 페가수스 천마를 타고 이렇게 아우라 마즈다라고 하는 조로아스트교 신들의 세계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들의 사후관이 이렇게 무덤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린 거니까 이제 이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잘 보이죠? 요 입마개를 하고 집게를 들고 있는 게 뭐냐면 불을 관리를 하는 사제예요. 그래서 사람의 입은 공기는 성스러운 불을 오염시킬까봐 이렇게 마스크, 오늘날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마스크를 이미 이들은 기원전 1000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러요. 불을 들고 있고 손에 들고 있는 거 뭐냐고요? 성스러운 불을 만지는 집게. 그래서 이렇게 낙타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 위에 여기 타고 있죠. 예. 그래서 사분이 타고 이렇게 날아가요. 그러면 여기 최고의 신 아우라 마즈다가 맞아들이는 거고, 아름다운 선녀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보면 딱 봤을 때 이거 뭐야? 불교의 관음 아니야? 라고 하는데, 예, 페르시아 국립박물관 마당에 가면 정말 아무것도 모를 경우에는 이거 관음 아니야? 정병 들고 있는데? 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관음도 인도의 약시가 관음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미 그 전에 기원전 6세기부터 관음에 대한 이런 성격과 모습이 갖춰져 있어서 여타 다른 이제 그런 저거는 이제 이미 페르시아의 영향으로 밝혀졌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는 광배, 할로라고 하는 게 이제 빛을 중요시하기는 그 조로아스트교에서 온 것처럼 요즘은 이 관음처럼 보이는 이 선녀 역시 이제 조로아스트교에 있다가 그 불교로 차용이 되었을 거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풍습이 이렇게 당대에 유행을 했던 아미타 정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호선물을 추는 동그란 카페트에 호선물을 추는 기약 보살의 모습으로 들어가는데, 이 호선무가 원래 그쵸 불교에 없었던 그 소고드인들의 전통 춤이잖아요. 그게 이렇게 불교에 들어가고요. 다음에 이제 요로 넘어가고 여기 심판의 다리를 건너죠. 아미타도. 예, 이런 다리 이런 게 사실은 아미타 경전 관련 경전 그 어디에도 없어요. 다리를 건넌다던가 아니면 호선물을 춘다던가 이런 게 단 한 글자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당시에 그런 민간 풍습이 이렇게 이제 불교에 차용이 되었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하면 우리 이건 통도사 거예요. 통도사에 있는 극락국품이에요. 이렇게 일로 무사리 나따라와 여기 혼이 들어있어요. 병년대라고 하거든요. 여기 혼을 담아서 이렇게 다리를 건너니까 여기에 아미타 부처님이 어서와 라고 하면서 이제 맞아주는 장면인데, 이렇게 산 넘고 물 건너서 그 소구드 상인들에 의해서 전달이 된 소구드 문화가 조로아스트교가 불교에 차용이 됐고, 그게 길이 남아서 우리나라 불화의 아미타에도 이렇게 이런 혼 아니면은 이끄는 일로보살 이런 다리 이런 게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들이 물건만 나른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종교와 문화에도 이제 그들의 흔적을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프라시아 궁전 벽화는요, 요거는 제가 좀 건너뛰고 여기부터 볼게요. 먼저 여기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에 보면은 아직도 벽화 같은 게 되게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제 사마르칸트에 판치켄트라는 벽화가 있어요. 근데 이 벽화는 현재 다 뜯어져서 어디 있냐면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이제 에르미타주에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그 식견과 많은 보신 그 경험 같은 걸로 한번 여러분들의 눈으로 판단을 해주세요. 이제 여기에 이렇게 상인의 왕이 금잔을 들고 이제 그 주연을 베푸는 건데, 요 디테일을 제가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 밑에 있었던 게 단추, 옷에 사용했던 단추랑 그런 거예요. 바두갈이라고 표현을 하면 될, 이제 그런 게 여기 이렇게 밑에 남아 있어요. 자, 조금 더 자세히. 자, 볼게요. 여기 보면 머리에 다이아뎀을 두르고요. 옷은 이렇게 이제 입고 이제 약간 가부좌 비슷하게 앉아 있고, 허리에 허리띠를 두르고 이렇게 직사각형의 주머니, 여긴 약간 타원형 이런 주머니들을 차고 있는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저 사진 잘 찍었죠? 몰래 찍었는데 이 정도면 잘 찍은 거예요. 이래서 카메라가 좋아야 된다고 제가 맨날 카메라 바꿔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아까 그 원성왕릉이나 이제 거기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허리띠가 있고 고리가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필요하면 요 고리를 이제 이쪽으로도 옮길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정말 예전에 선생님들처럼 거기가 어디라고 여기까지 왔어. 그냥 중국에서 전에 들었겠지. 호인들이 뭐 우락부락하게 생겼고 그렇다니까 그냥 묘사를 했겠지라고 하지만 전해 듣기만 했을 때 과연 사람의 상상력으로 허리띠 구멍부터 주머니 여기 길쭉한 고리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고리가 있는 것처럼 이런 디테일한 모습 다음에 머리에 두른 이런 비단 머리끈 다이아뎀까지도 보지 않고 할 수 있을까? 저는 보지 않고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의 상상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여기 두 분 앉아 계신데 제가 토끼와 거북이 동화책을 읽어드려요. 그러면 똑같이 그리시나요? 등대그림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보지 않고서는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실제로 왔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통일신라 말이면 여러분이 아시는 장보고가 그쵸? 완도에 청해진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대식구 아라비아 상인도 오고 다 오는데 왜? 육로를 통해서 경주의 수도에는 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소구드 상인을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 국민들 얼마나 전 세계적인 국민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소통하지 못했고 자료가 빈약했을 때에 어떤 그 연구하셨던 1세대 교수님들의 생각을 그냥 따르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요, 요 손목대 요런 게 있는데요. 예, 요런 것도 토 같은 거, 경주에서 나온 토 보면 저런 손목대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사진 좀 보여주지라고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아직, 하지 말라고. 작년에 나왔어요. 요만한 게 나왔는데 애가 손목대도 하고 있고요. 장화끈도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내년쯤이든 언제든 이제 문화재청에서 일반 공개해도 돼요라고 하면 제가 뜬금없더라도 이제 여기 몇몇 계신 분들은 이제 꾸준히 저도 수업 들으러 오시잖아요. 그때 얘가 얘예요라고 이제 말씀을 요 사진이랑 같이 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온 증거를 나에게 대봐. 그럼 막연한 추측 말고 이제 증거를 대봐. 이제라고 하면 이제 첫 번째 가능성이 뭐냐 하면은요. 그 가능성이보다는 이제 증거죠. 우리나라 여기가 어디냐면 남북 시대예요. 통일신라 그리고 여기가 그러면 발해예요. 발해에 여기 오늘날 여기가 어디냐면 블라디보스톡. 네. 블라디보스톡이에요. 지금 푸틴이랑 누가 오늘날 지금쯤 만나고 있을 수도 있겠어요. 예, 열차 타고. 여기에서 이제 발굴을 했어요. 러시아 과학원에서 발굴을 했는데 여기에 소구드 은하가 발견이 됐어요. 부하라, 아까 말씀드린 부하라의 군주 짜르다라고 하는 이런 글이 적혀있는 소구드의 은하가 여기서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요. 요거 하나만이 아니라 엄청 많이 발견이 됐고 소구드 타운도 건설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들이 발해 땅까지는 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발해 전부터 있었어요. 가만 보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할 때 신라한테 멸망당하기 전에 발해가 성립되기 전에 여기 소구드 타운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 여기까지 이들이 타운을 만들 정도면 그냥 와서 일회성 무역이 아니라 타운을 만들 정도면 주기적으로 여기서 무언가 갖고 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뭘 갖고 갔을까요? 응? 인삼? 인삼은 언제 갖고 가냐면요. 고려 초기에 인삼을 갖고 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동로마 제국에 인삼 이야기도 있어요. 네. 그런 종이도 있어요. 모피. 어떻게? 역시 우등생이세요. 무슨 모피? 모피 중에 제일 비싼. 어떡해. 이러니까 제가 이봐요. 이래서 제가 여기 와야 돼요. 정말 제가 13년 동안 이렇게 딱 담비라고 해서 딱
예, 꼽으신. 그렇죠. 어머니, 우리 여기 계신 여사님들은 아시죠? 밍크보다 비싼 게 뭐? 담비. 그쵸. 밍크는 바람 안 쐬고 눈비 맞으면 애가 이렇게 벌어져요. 근데 담비는 그쵸. 몇십 년 동안 농장 밑에 찌그러져 있어도 탁탁 털면 살아나요. 그러니까 댁에 가셔서 남편한테 여보 요즘은 밍크도 싸서 별로 희소성도 없는데 영 하나 더 붙여서 담비로 사줘 라고 대를 이어서 입을 수 있는 게 담비예요. 네. 네. 로마에 로마의 동쪽에서 온 담비가 귀부인들한테 최고의 모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귀부인이 되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남편이 세 가지를 사줘야 돼요. 뭔지 하면은 비단 중에서 능나라고 하는 비단 있죠. 하늘하늘한 거 있죠. 예. 능나를 몸에 돌돌돌돌 가능한 많이 속옷을 입지 않고 가능한 많이 겹치고 다음에 요즘 남편들은 벤츠를 사줘야 되죠. 근데 로마의 남편들은 뭘 사줘야 되냐면 길이 잘 된 타조를 사줘야 돼요. 타조의 안장을 타고 다녀요. 로마 귀부인들은. 그 다음에 춥지도 않은데 뭘 걸쳐야 되냐면 그렇죠. 고구려 지역에서 온 발해 가죽으로 만든 하다못해 코트를 못 만들어주면 목도리라도 해줘야 돼요. 그렇게 세 가지를 갖춰야지 로마 시내에서 행사께나 하는 귀부인이 되시는 거예요. 마치 오늘 나 그렇게 안 해주면 동창회 못 가는 거죠. 나만 없어. 이제 갔다 오셔서 그런다면 나만 없어. 샤 무슨 뺑 나만 없어. 이제 이것처럼. 그래서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썰이 아니라 해동 성국의 담비가 이 비단길을 통해서 루트가 된 담비의 길이라고 하는 연구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담비를 되게 이쁘게 생겼잖아요. 근데 저희 얘가 쥐잡아 먹는 거 보고 나도 이제 담비 무서워요. 되게 포악스럽던데요. 그래서 이제 요런 담비를 가지러 왔고 거기에 소고도 타운을 만들어서 담비 무역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담비 무역을 했던 소고도인이 당연히 내려오죠. 한반도 안쪽으로. 그래서 충분히 이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조금 더 심화 있는 걸로 좀 들어갈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이 당시에 이제 되게 많은 이제 문화에 영향을 미쳤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인류의 최초의 노예무역은 그렇죠. 영국인이 뭐 시작을 했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사탕수수를 재배를 하려고 이제 뭐 아프리카 서남단에서 근데 서남단이 아니라 서쪽 해안에서 이제 그 노예들을 실었다라고 하는데 영국인이 최초로 노예무역을 한 게 아니라 문헌적 장부가 남아 있어요. 인류 최초로 구체적으로 대량의 노예 무역을 한 거는 누구냐면 돈이 되면 다 하는 소고드 상인들이에요. 그럼 이 불화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이제 불화에 보면 가끔 문수보살과 아니 여기다 사자가 어딨죠? 사자를 타고 있는 게 문수보살이고 코끼리를 타고 있는 게 보현보살이에요. 그러면 문수랑 보현은 뭘 해? 라고 하면 이렇게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가 있으면 석가삼종 할 때 문수와 보현을 이렇게 좌우로 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타고 있는 사자랑 코끼리의 마구가 누구로 그려지냐면 이렇게 까만 사람으로 그려져요. 이 까만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곤륜노라고 해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 곤륜산맥 맞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얘네를 곤륜산맥을 넘어온 아이들이라고 해요. 근데 곤륜산맥을 넘으면 중국을 넘어서 이제 인도의 그 뭐 히말라야 산맥이 되는데 더 넘어요. 어디까지 가요? 인도네시아. 곤륜산맥 밑에. 그래서 너 어디서 왔니? 라고 하면 저쪽에서 이제 나의 고향은 저기 아래야 라고 해서 얘네들을 그냥 곤륜노, 노의 노자를 써요. 그래서 기존에 선생님들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벽화가 산화가 돼서
얘네가 시커멓게 됐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시커멓게 되려면 여기도 같이 시커매져야죠. 그쵸? 아, 왜 시커매지냐면 특히 피부색, 이거 피부색이라는 말을 하면 인종 차별이라고 하던데 뭐라고 말해야 되죠? 예, 그럼 이건 피부색이 아니냐 이런데요. 하여튼 뭐라고 하죠? 그냥 일반적인 아시아인들의 피부를 나타내는 연한 살구색은요, 뭘 넣어야 되냐면은요, 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납은 가장 산화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까맣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예전에 선생님들은 얘도 다 산화가 됐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죠. 자세히 보면 잠깐만요. 네, 아니 이제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중국 기록에 있어요. 당서나 뭐 이제 이런 데에 보면 이미 뭐 위서 북서에도 나와 있어요. 곤륜노는 말레이시아 지역, 오늘날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지역에 있는 피부가 이제 검은 노예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2세기, 3세기 때는요, 이제 그 아래에서 중국에게 곡물을 바치거나 특산물을 바치는 역할로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얘네가 무슨 하면 힘도 세고, 그리고 특히 물속에서 기록이 있어요. 물속에서 진주를 캐는데 눈을 감지 않고 오래오래 진주를 캘 수 있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중국 왕실에서 중국 황실에서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딸려요. 그러다가 당나라 시기가 되면 엄청 유행이 돼요. 그래서 아빠들이 집집마다 자기 마부로 곤륜노를 한 명씩 다 갖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 아버지들이 삐모사 자동차 타고 싶으신 것처럼 그렇게 돼서 곤륜노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니까 이때 이 돈을 놓칠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소고드인들이 이들을 대량으로 잡아서 무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곤륜내는 이제 그냥 공납으로 전쟁 노예로 이렇게 와요. 그래서 되게 뭐 이런 시기에 북이 뭐 효문제 시기에 보면 그냥 노예예요. 근데 얘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어린애 같지요. 앞에 모습은 요래요. 요 되게 작아요. 10cm가 안 돼요. 요만해요. 네. 앞에 보면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울고 있는 것 같죠? 네. 그리고 보면 여기 등에요. 채찍 자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은 거예요. 예. 누구한테 맞았든 맞고 이렇게 흑흑흑흑 울고 있는 작은 곤륜노 노예를 이렇게 이제 만든 거고 이게 북이 효문제 무덤에서 이제 이렇게 출토가 됐어요. 그래서 초창기는 그냥 이런 노예 이런 모습이다가 이제 점점 곤륜노의 수요나 얘네들에 대한 쓰임새가 많아지면서 이거는 볼 때마다 짠해요. 머리 꼬불꼬불한 동남아시아 사람의 모습이죠. 네, 자, 이제 그러면서 중국 기록에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어디에서 살고, 뭐 무슨 역할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밑에만 옷을 입고 위에는 옷을 입지 않고 맨발로 다니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런데 자 여기 이제 디테일샷 나온 김에 한번 볼게요. 정말로 산화가 됐으면 손바닥도 귀도 혀도 다 까매야지. 우리는 알죠. 예, 아프리카계 분들 보면 피부 까매도 손바닥 딱 펼치시면 여기 되게 핑크빛으로 보이고 여기도 되게 밝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곤륜노의 특징을 정말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선생님들 말대로 산화가 된 거야가 아니라 이제 곤륜노 노예를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고 우리나라 사찰에 가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런 애가 있으면 쟤는 곤륜노예요. 그러면 왜 있냐고요? 처음에는 당나라 시기에 각 집집마다 호위무사나 마부로 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는 사회상을 반영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유행을 하니까 이제 곤륜노 처음에 봤을 때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곤륜노가 문 앞에 세워져 있으면 도둑이 들지 않았대요. 마치 그런 거겠죠? 우리나라 선조가 임진왜란 이후에 그 흑인 노예를 봤대요. 그리고 나서 기록에 있죠. 일주일 동안 밥맛이 떨어지고 비위가 상해서 밥을 못 먹었다. 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것처럼 처음에 봤을 때는 무섭겠죠. 예, 그래서 호의, 기념, 이제 그런 이미지가 저렇게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호위하는 이제 그런 이미지로 이제 이게 들어가요. 그래서 뭐 중국 양나라 뭐 이런 기록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낭하수국이 어디냐면은 말레이시아예요. 검은 머리에 곱슬머리고 상체에는 긴 끈만 두르고 발목과 팔목에는 이렇게 발찌와 팔찌를 착용을 한다라는 게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에 중국 기록에 분명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요게예요. 소그드 타운 사람들이 있었던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노예를 아프리카 대륙에서 잡은 이제 아프리카 그리고 이쪽 동남아시아에서 잡은 노예를 여기서 딱 집결을 시켰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고요? 편서풍이 불 때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항구에서 이제 정박을 해가지고 이제 팔거나 이제 뭐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게 뭐냐면 이미 그들이 어디에서 태워서 어떻게 했다라고 이렇게 노예에 대한 기록과 문서가 나와요. 소그드인 장부에.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크게 보니까 더 잘 보이죠. 네. 확실히 그쵸? 네. 정확하게 이들의 신체 특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화도 바닷길에 되어서 있어요. 여기에서 해서 이렇게 해서 요 항구에서 이제 그런 동남아시아에서 가져온 노예랑 향로들을 다양한 비싼 향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여기에서 이제 해서 중국으로 뭐 들어갔다 이제 그런 이렇게 기록이 이렇게 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그래서 제일 많이 했던 게 우리나라랑 일본을 대상으로 했던 항구는 영파. 상해 바로 옆에 있는 영파고요. 다음에 이쪽 동남아시아 노예들이 내려왔던 항구는 광저우. 네, 광저우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게 슬픈 일이죠. 네, 한 멀쩡히 누군가의 아들이고 아빠이고 남편인데 오늘날 노예로 실려가서 중국에서 머나먼 타국에서 매맞고 이제 그렇게 하던 그들의 모습이 이제 나중에는 그런 문화의 방향으로 이렇게 불화해까지 또 아니면 이렇게 무희 춤추는 무희예요. 여기는 그냥 단순 딱 봐도 힘쓰는 노예지만 이렇게 중국에서 이제 나중에 무덤의 부장품으로 나오면 이렇게 춤추는 무희. 그리고 이거는 힘센 딱 봐도 그 되게 힘 좋아 보이는 그 곤륜노로 보이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귀 뚫어가지고 귀 이렇게까지 늘리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각 지역에 있었던 이런 소그드 상인에 의해서 이들이 이렇게 무역이 됐고 나중에 사회 전반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심지어는 이렇게 문수와 보현의 마부로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이제 현상 같은 게 소그드.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건 좀 시기가 늦어요. 12세기 불화, 이건 도낭에 있는 불화거든요. 네, 거기에도 이렇게 많이 얘야말로 진짜 여기에 있는 문수 보현도 산화가 됐지만 얘네는 원래 까만 거고요. 이렇게 시자로서 표현이 돼서 이게 이제 전달이 돼갖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파주 보강사에 가서 보시던가 하면은 나중에 저 까만 애들은 왜 뭐야? 라고 하면 이제 곤륜노인데 왜 소그드 상인의 노예 무역에 의해서 저렇게 와서 불화해 이거 무슨 의미냐고요? 소그드 상인이 노예무역을 해서 나중에 사회적인 유행으로 불교해야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쳤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그림 하나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우즈베키스탄 하면은 그냥 예쁜 여자가 많고 우리나라에 되게 많은 그 일하러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가 아니라
예, 과거에 기원전 10세기부터 기원 후 10세기까지 예, 그 오랜 시간 동안 근 2000년을 동서무역에 종사를 했고 불교 미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경주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실존해서 예, 많은 영향을 미쳤던 살아있었던 예, 산 증인이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제가 이런 수업을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사실은 이제 한 30분 정도가 더 있으면 이제 저거를 하려고 했어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한국인 사절단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혹시 다음 기회에 이제 제가 여러분을 뵙게 되면 고구려의 사람인지 신라 사람인지 해서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벽화를 제대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비도 오는데 네, 눈 예쁘게 초롱초롱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까 그 소구드인 무덤을 보여줬는데요. 네네. 거기에 보면 석장구요. 지붕이 네네.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전통의 기와 지붕이고 추녀도 완전히 그 왜냐하면 중국에서 사느니까. 이런 거라서 어떻게 그런 게 거기에 그렇게 사용됐을까? 중국에서 사니까 그런 거고요. 뭐 다포 양식이니 주심포 양식이니 그런 거는요 이미 중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 건축 기술은요 우리나라 또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저 지붕을 보시면 그러니까 중국의 전통적인 양식을 그냥 이들이 중국에서 사니까 집은 중국식 집인 거예요. 근데 중국 지붕도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거든요. 지금의 중국 지붕하고요는 다르지만 아니 여기 여기 이제 여기 기둥 위에 여기 이통 무슨 있고요. 소라 그러죠? 네네. 그거 모양이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삼국시대에도 다 틀려요. 근데 소구도 그 무덤에 어떻게 그렇게 당나라 시기의 목조 건축이요 현재 우리나라 목조 건축과 가장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